1839년에 아편 전쟁이 일어날 때쯤이 되면은 청나라가 아편 2,500톤을 수입을 해요. 네. 이게 중국 수입 물품의 약 60%를 차지해요. 비중이 엄청나죠? 아편만 60%를. 네. 그리고 세계의 은 흐름이 중국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미 아편 전쟁 시작할 때쯤에는 시작되기 10년 전 이 기간 동안 중국 은 3,800량이 해외로 유출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은 이미 이제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고 그리고 엄청난 일종의 외화 유출이 그쵸. 있었던 것이죠. 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사학과에서 서양사를 가르치고 있는 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대의 다양한 시각을 담는 유튜브 채널 발표할 사람 손들어를 운영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19학번 박도현, 연세대학교 의료환경학과 23학번 기영균입니다. 저희는 각각 공대생이자 생활과학대학 학생이지만 또 역사나 철학 이런 부분에도 매우 관심이 많아서 오늘 교수님께 정말 좋은 이야기 듣고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네, 저도 이렇게 사실 공대생 또 생활과학대생 만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되게 설레네요. 네, 재밌게 한번 해보죠. 네, 감사합니다. 저기 있는 사진 한번 볼까요? 뭐 사실 그렇게 새롭지 않을 정도로 많이 알려진 사진인데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머리 스타일이 좀 독특한 것 같은데요. 변발인 걸 네, 봐서 맞아요. 청나라 사진이 맞을까요? 청나라 시절에 아편을 흡입하고 있는 사진 같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황비용 혹시 아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 머리 스타일이죠. 방금 잘 얘기했듯이 중국 그 청나라 말기에 뭐 그때 아편이 많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 아편굴의 사진입니다. 요즘은 아편 자체는 뭐 소비를 안 하지만 마약이 많이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항상 있었던 문제지만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떻게 문제가 됐고 또 인류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중국의 그 아편 문제, 또 아편 전쟁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럼 사진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아편을 흡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렇게까지 청나라에서 아편이 유행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제 아편이 청나라 때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되게 오래된 마약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당나라 때 그 이제 아랍 상인들을 통해서 중국의 아편이 수입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옛날에 고등학교 때 한문 시간에 배웠는데 그 송나라 시인 소동파 되게 유명한 시인인데 그 사람도 이제 약재에 관심이 많아서 아편을 사용한 또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조공무역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암이라고 불렸던 지금의 태국, 타이에서 이제 주로 보내는 곡물 중 하나가 이제 아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새로운 그런 물건은 아니에요. 예전부터 이제 있었던 건데 이제 확실히 이 시기에 많이 소비되고 많이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1729년에 중국에서 이게 처음으로 좀 문제다라고 해서 이제 황제의 칙령으로 네. 아편을 금지시키는데 그때 해외에서 들어온 아편이 약 200상자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한 세기가 지나지 않아 1799년에 이게 4,500상자가 수입이 되고 아편 전쟁이 1839년에 일어나거든요. 네. 그때 이미 4만 상자 정도가 중국에 수입이 되게 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팍팍 늘어나죠. 왜 도대체 아편이 갑자기 이렇게 수입이 많이 되고 이렇게 소비가 많이 됐을까? 여기에는 외부적 요인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역사에 관심 있으면 알겠지만 세계사에서 왜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기지 하면 대부분 영국이 뒤에 있어요. 네, 맞습니다. 세계사의 깡패,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중국에 갑자기 많이 수출을 했기 때문이죠. 영국은 왜 다른 나라도 아니라 중국에 또 다른 물건도 아니라 아편이라는 걸 이렇게 많이 수출을 했는가? 혹시 아는 거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중국에서 차를 워낙 많이 수입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반대급부로 그 무역 적자 해결을 위해서 고등학교 때 혹시 세계사 배웠어요? 네. 저도 기억나요. 네. 또 세계사 교과서 나오고 대표적인 삼각무역 예로 이렇게 네, 아편 맞습니다. 무역이 나오죠. 영국 사람들이 티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도. 저는 이제 유학을 영국에서 했었는데 항상 이제 박사과정 연구실에 앉아있으면 아침 10시 반, 오후 한 3시 반 정도 되면 맨날 차 마실래? 하고 물어봤던 항상 마셨던 기억이 나요. 그럼 커피보다 차가 유행하는 네, 거잖아요. 영국은 확실히 커피도 마시지만 네. 뭐 티 컨트리냐 아니면은 뭐 커피 컨트리냐 했을 때 확실히 티죠. 네, 확실히 티인 나라죠. 그래서 이제 청나라 때 이제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네. 들어오고 한 17세기 말 정도 되면 영국에서 차 소비량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팍팍 늘게 되거든요. 1700년에 40톤, 꽤 적었죠. 그 정도 차를 수입했는데 100년 지난 후에는 약 235배인 9,400여 톤까지 수입량이 증가합니다. 100년 안에요. 네, 100년 안에. 그러니까 뭐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심화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당시 큰 시장이었어요.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세계 GDP의 약 33% 정도 차지했다 그러고 영국이 다른 지역에서는 다 무역 흑자인데 중국에서만 무역 적자가 되게 심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 중국에서 뭘 수입했길래 이렇게 많이 적자를 이렇게 보았는가라고 했을 때 단일 품목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했던 게 바로 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이거를 뭐 내비둘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주로 이제 영국에서 많이 수입했던 게 차, 도자기, 지금도 도자기를 영어로 차이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저기 비단 이런 것도 많이 수입하고 한마디로 고가품을 많이 수입했는데 영국이 다시 팔 수 있었던 게 당시 면직물이 주된 거였는데 면직물은 이미 중국이 발달하고 그쵸. 자체 생산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수요 타산이 안 맞는 거죠. 계속 적자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이게 한 가지 요인이고 네. 두 번째로 이제 약간 이제 이미 세계화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인도를 이때 영국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1764년에 부샤르 전투에서 영국이 큰 승리를 거두고 벵갈 지역, 지금의 인도 동부 지역을 장악을 해요. 그래서 이건 좋아요. 장악하고 이제 무굴 제국을 사실상 복속시키고 그 징세권 그리고 특히 이제 무역에 대한 권리를 차지하는데 이 마약인 아편을 무역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내요. 이건 좋아요. 네. 그런데 전쟁은 돈이 듭니다. 지금도 현대 국가들이 전쟁을 하면은 수지타산화 많은 경우 이제 적자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영국도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큰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때 이 전비로 280만 파운드 정도를 지게 돼요. 네. 한마디로 동인도 회사가 빚을 많이 진 거죠. 그쵸. 이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이미 무역 적자, 또 동인도 회사가 인도에서 빚을 많이 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문제를 신사답게 자유무역 확대로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요. 그러니까 말로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영국에서 맥카트니 백작을 이제 단장으로 한 이 사절단이 중국을 향해 떠납니다. 가는데 1년 반이 걸려요. 우와, 엄청 오래 걸리네. 당시 이제 대부분 그랬어요. 아프리카 건너서 쭉 인도 거쳐서 중국까지 가니까. 그래서 1년 반 만에 베이징에 도착했는데 해피렘 그때가 여름이고 황제가 베이징에서 한참 떨어진 열하라는 지역으로 피서를 가 있었어요. 열하 하면 떠오르는 거 없어요? 혹시 박지원의 열하일? 박지원의 열하일. 열하일기. 네. 그 박지원도 거기 가서 황제를 만났다. 많이 가시는 네, 곳이군요. 많이 가는 거. 거기까지 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알지 모르겠는데 황제를 만나는 과정에서 이제 중국 측이 이제 3개국 고두례라고 해서 한 번 절하고 고개를 3번 땅에 찍는 이 예법을 요구하죠. 알죠? 네, 우리나라에서 누가 했습니까? 삼전도의 네, 굴욕에서 맞아. 네, 저희 임금님이 하셨던. 예, 붕대승 치고는 많이 역사를 알고 있네요. 네, 인조 임금이 거기서 3개국 고두례를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영국 사람들은 뭐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냐 해가지고 이제 그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제 영국 국왕한테 하는 정도의 예법을 해서 만나게 되는데 단순히 뭐 자존심 싸움 뭐 이런 티격태격이 아니라 사실 중국의 세계관과 영국의 세계관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문화가 다르고. 그렇죠. 다르고 중국인들은 세계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자신을 중심으로 제일, 그렇죠. 바라봤겠죠. 바라봤죠. 우리도 사실 중국 입장에서 조공국이었잖아요. 그렇죠. 뭐 태양계 구조, 동시몬 구조라고 하죠. 중국 이름도 되게 거만하지 않습니까? 중국 가운데 중자의 나라자. 중국이 있고 그 밑에 동시몬 구조로 내신국가, 외신국가, 뭐 오랑캐들이 있어요. 중국이 보기에는 이제 영국도 그런 나라 중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법을 갖춰라 그거고 영국은 세계는 동등한 주권국으로 돼 있고 주권국들 사이에 이제 자유무역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 세계관의 충돌이 황제를 만날 때 예법에서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황제는 당연히 단칼에 자유무역을 거절합니다. 말로 해서 안 되면 이제 뭐 어떻게 될까요? 주먹을 들고 가야겠죠. 주먹을 들기 전에 이제 판법을 쓰죠. 그게 바로 이제 아편을 파는 거예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예, 아편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상강무역이 만들어집니다. 네. 옛날에는 이전까지는 중국이 영국에 차, 도자기, 비단을 팔아요. 그러면 영국이 대가로 당시는 국제화폐가 은이었습니다. 이제 네. 은을 지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때 은이 너무 흔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가? 중국이 영국에 차, 도자기, 비단을 팔면은 영국이 면직모를 인도에 팔고 인도가 아편을 중국에 파는 거죠. 여기서 벌어들인 은은 인도를 통해 영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무역 적자가 해결이 됩니다. 똑똑하네요. 똑똑하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뭐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그 아편이 그런 무역 적자를 해결할 만큼 처음부터 장사가 그렇게 잘 된 건가요? 네. 아편은 사실 중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쓰였어요. 무슨 용도로 쓰였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약으로 쓰였을 마취제? 것 같습니다. 진통제 이런 네. 거. 맞아. 마취제, 진통제. 마취제가 발명된 게 1800년대예요. 초반.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진짜 수술이 고통스러웠죠. 오죽하면 삼국지에서 관우가 그거 알죠? 그 여기 화살을 맞아가지고 뼈를 깎는 술 몇 잔 마시고 그냥 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 마취제로도 사용됐고 한마디 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발달하면서 이게 환각 성분이 있기 때문에 체응제로도 사용되고 막 그랬죠. 근데 비쌌어요. 이미 당나라 때 기록을 보면 뭐 금감 안 먹는다 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오. 그래서 이제 아편이 비쌌고 그거를 팔았을 때 이걸 상쇄할 만한 그런 충분한 이윤을 봤죠. 그래서 무역 적자가 이렇게 해결이 됐고 동인도 회사가 졌던 그 빚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걸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 그냥 어. 무역 적자가 오히려 흑자로 전환을 하게 전환되는 되는. 그 정도 이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당시 청나라와 무역을 하려면 광저우에서만 항구를 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만 네. 아편 거래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아편이 중국 전역으로 네. 쉽게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나요? 혹은 그 지역에서만 활용이 됐던 그걸 이제 우리가 광저우 체제라고 해요. 네. 아니면 우리 교과서는 옛날에 공행 체제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뭐냐면 중국도 외부와의 그 무역을 위해서 광저우라는 도시 하나만 열어주고 거기서 허가받은 상인들, 이 사람들 공행이라고 했습니다. 공행만 외국인들과 무역을 할 수 있어서 철저한 국가 통제의 대외 무역이었죠. 되게 불만이 많았죠. 영국 네. 같은 나라들은 내버려둘 수 없던 거고 여기를 파고드는 겁니다. 어떻게? 아. 이제 인도에서 캘커타에서 이제 아편 이제 공매를 내요. 그래서 거기서 영국 무역상들이 아편을 싣고 광저우 앞바다까지 옵니다. 네. 그러면 몰래 공행들이나 아니 나중에 공행이 아닌 그 밀수업자들이 앞바다에 가서 영국 상인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아편을 싣고 중국으로 들어오면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내부 아편 판매상들이 중국 전역에 팔기 시작을 확산되는 합니다. 거죠, 점점. 그렇게 확산이 됐네요. 그리고 잘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중국 관리들의 어떤 협조가 있었겠죠. 그쵸. 분명히 뇌물을 받았을 것이고 나쁜 건 또 빨리 퍼지잖아요. 네. 정말 순식간에 퍼집니다. 순식간에 퍼지고 그래서 주로 이제 중국에서도 남부에서부터 아편이 퍼지기 시작하고 광저우 지역, 항구 지역, 대도시 이런 지역으로 이제 아편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당연히 일단 마약이고 음. 사람들이 저렇게 아편글에 누워있는 것처럼 하면 노동력의 문제가 생겼겠죠. 그렇죠. 젊은이들이 그렇죠. 저기에 맨 아편이나 빨고 누워 있으니 경제적으로도 되게 노동력 상실도 있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어떤 치안 문제라던가 음. 사실 이게 또 밀수품이다 보니까 검은 돈이 계속 네. 퍼졌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치안 문제, 또 가정 경제가 무너지겠죠. 결과적으로 중국 내부 경제가 점점 무너지겠죠. 또 이제 밀수 자체도 국가 세입에 또 손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면 일단 거시경제 측면에서 중국이 되게 타격이 커요. 네. 여태까지 대외 무역을 통해 중국은 엄청난 흑자를 봤습니다. 세계의 은이 중국으로 모이고 있었는데 1839년에 아편 전쟁이 일어날 때쯤이 되면은 청나라가 아편 2,500톤을 수입을 해요. 네. 이게 중국 수입 물품의 약 60%를 차지해요. 비중이 엄청나죠? 아편만 60%를 네. 그리고 세계의 은 흐름이 중국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미 아편 전쟁 시작할 때쯤에는 시작되기 10년 전 이 기간 동안 중국 은 3,800량이 해외로 유출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은 이미 이제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고 그리고 엄청난 일종의 외화 유출이 그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국민 건강이 엄청나게 지금 해가 가는 거잖아요. 네. 일단 호흡기 안 좋아요. 그렇죠. 저렇게 빨고 있으면 안 그쵸. 좋겠죠. 호흡기 안 좋고 정신 건강 완전히 무너지고 있죠. 사회 기강이 무너지겠죠. 네. 한마디로 중국 사회가 병들죠. 그래가지고 이미 그 아편 전쟁 일어날 때쯤이 되면 중국 성인 남성의 한 20% 정도는 아편 중독으로 20%나. 예, 20%가요? 추산을 해요. 와. 근데 아편이라는 거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고가의 상품일 텐데 그렇게 대중 전반에 전국가적으로 퍼질 수 있었던데 이유가 있을까? 점점 싸지죠. 아. 공급이 많아지니까 점점 이제 대량 공급이 되니까 아까 말했듯이 뭐 2,500만 톤 정도가 수주입이 되면 네. 그렇죠. 점점 싸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쌌어요. 근데 또한 궁금했던 게 20%라는 사람이 아편 흡입할 정도면 현대의 흡연율보다 훨씬 높은 아, 그럼요. 수준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문화적으로도 뭔가 이 아편이
나쁘지 않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고가였을 때는 약간 이게 귀중품이었어요. 네. 그래서 배가 집에서, 그러니까 뭐 고위 관료나 뭐 부자 집에 손님이 오면은 이제 한 대 권하는 풍류를 즐기는. 약간 뭐 해외에서 온 물 건넌 겁니다 하면서 아. 그런 분위기였는데 점차 이제 저 정도가 되면서 사진이나 저 정도가 되면 이제 뭐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이제 끊을 수 없는 정도가 되는 거죠. 점차 가격도 싸지고 네. 대중화되고 그런데 이제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지만 이거를 끊을 수가 없는. 그리고 이제 아직은 현대 국가에서 마약을 바라보는 시선 그 정도로 뭐 경각심이 있거나 그 정도는 또 아니었던 것이죠. 어쨌든 중국은 경제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중국 정부도 이제 내버려 둘 수가 없었겠죠. 그쵸. 네. 교수님, 그러면 아편이란 게 중국에서 확산될 수 있었던 데에는 중국 외부뿐만이 아니라 내부 요인도 있었을까요, 혹시? 그렇죠. 뭐 이제 사회가 건강하고 뭐 기강이 잡혀 있고 국가에 어떤 명이 서 있으면은 꽤 빨리 엄청나게 확산되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진 않았겠죠. 음. 시기적으로 이게 청나라 말기 아닙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이미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기운은 달이었습니다. 그렇죠? 일단 역설적으로 건융대 정도까지 청나라가 전성기였는데 전성기니까 나라가 잘 돌아가니까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엄청나게 됩니다. 이 아편 전쟁 당시 한 4억 정도로 추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드니까 이제 물론 땅이 넓어도 사람은 또 사는 곳에 살기 때문에 그쵸.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식량도 부족해졌을 네. 것이고 토지도 부족해졌을 네. 것이고 일자리도 부족해졌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큰 틀에서 이런 경제적 요인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삶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리고 불안 요소도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져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잘 사는 사람 잘 살았겠지만 전반적으로 빈곤이 많이 확산되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풍족하지만 어느 지역 굶어 죽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었고 또 이제 청나라 말기니 관료가 부패하고 네. 아까도 말했지만 아편이 수입되는 데는 관료의 부패 또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네. 이들이 그냥 협력했었겠어요? 뭐 당연히 뭐 뇌물도 받고 또 이윤도 보고 하면서 이게 확산이 됐겠죠. 그리고 또 이제 중앙정부가 통제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광저우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 통제력이 약해지고 또 관료제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었고 또 이미 조금씩 외부에서 이렇게 중국 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이미 면회주까지 와 있었고 네. 또 이제 서방 국가들도 조금씩 중국을 이제 면보고 있었죠. 그리고 중앙 통제력이 약해지니까 원래 청나라가 정복 왕조잖아요. 네. 만주족이 우리가 여진족이라고 해도 만주족이 저 넓은 중국 땅을 차지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한족의 반란, 또 지방 소수 민족들의 반란 등등으로 중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안하고 이전과는 달리 중앙정부의 통제력도 약해져 있고 사회적 불안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뭔가 기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아주 안전 방법이지만 네. 그런 물품으로서 마약이 더 많이 팔리게 된 그런 배경도 있었겠죠. 그럼 결국에는 중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해결을 시도를 합니다. 근데 잘 안 되죠. 근데 이제 이때 나타났던 사람이 이제 임칙서라는 사람이죠. 임칙서. 우리가 이제 20세기 전 중국 사람들은 이제 한자를 그대로 발음해주고 20세기 이후부터는 중국식으로 발음해줘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학계에서 합의가 된 사안이라고 저도 임칙서라고 부르겠는데 이제 마약인 아편이 큰 문제가 되니까 청나라 정부도 이거를 내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규제를 해야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청나라 정부 안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강경파가 있죠. 이건 무조건 탄압해야 되고 억제해야 되고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 더 법을 강하게 하고 더 이제 강력한 통제를 하자라는 그런 뭐 강경파가 있었고 또 한 파는 좀 현실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통제가 되느냐. 중앙정부가 이거를 통제하려 할수록 오히려 더 음성화되고 그쵸, 숨어버리고 또 밀무역이 더 심해지고 부정부패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네.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네. 차라리 마약을 합법화해서 중앙정부가 통제를 하자. 그리고 이럴 경우에 한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뭐죠? 이걸 합법화해버리면 세금을 거둘 세금을 거둘 수가 있죠. 네. 중앙정부가 당시 청나라 정부가 또 경제도 어려웠는데 중앙정부 재정도 어려웠는데 그러면 이제 정부가 오히려 수익도 올릴 수 있다라는 현실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데 당시 이제 지방정부 관리였던 임칙서라는 사람이 상소문을 올립니다. 근데 상소문의 내용이 이제 그런 거였어요. 조금 요약을 해서 얘기하자면 일단 이거는 치료와 또 통제가 병행돼야 된다.
그러니까 마약은 무조건 탄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마약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위한 요양시설을 국가에서 만들고 이들을 무조건 잡아들일 게 아니라 여기로 유도를 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현실주의적인 주장을 하면서도 이걸로는 멈춰서는 안 되고 여태까지는 중국 영토 안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중국인들만 처벌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마약을 외부에서 공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서양 상인들로부터 공급을 막아야 된다. 유통 경로를 아예 다. 예, 유통 경로를 아예 막아야 된다라는 근본적인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아. 그런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마치 미국이 지금 마약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바와 비슷하네요. 네. 미국이 이제 내부에서 마약 상들도 잡지만 가끔 뭐 이게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중남미에 있는 그 마약 산지를 직접 공격하기도 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수입 통로를 근원을 막아야 된다. 서양 마약 판매상들도 우리가 이걸 억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인 얘기고 네. 또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황제가 그걸 전격 발탁을 해서 어. 흠차 대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업무에 황제가 정권을 주는 어. 그런 대신으로 임명을 해서 광저우에 보냅니다. 마약 문제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이제 모든 정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임칙서가 이제 두 가지 방책을 취하는데 첫 번째는 일종의 도덕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론전을 합니다. 네. 그래서 놀랍게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한테 공개 편지를 씁니다. 와. 일부러 공개 편지를 써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되게 사람들이 예, 다 볼 하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서 당신네 외국인들은 그들에게 이익을 준 사람들을 해치려 이 독극물을 보내서 어떻게 당신들이 받은 특혜를 이렇게 아. 원수로 갚을 수가 있습니까? 라면서 당신이 믿는 그 기독교의 신이 이렇게 가르칩니까? 라면서 아주 유명한 이 공개 편지를 쓰고 이제 이게 당시 런던 타임즈 보도가 돼요. 네. 그래서 영국인들도 이 얘기를 알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당시 영국에도요 점차 여론이 생깁니다. 그쵸. 아편 무역을 솔직히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았어요. 아. 아는 사람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익에 눈을 감았고 그쵸. 점차 우리가 이렇게 부도덕한 일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여론이 꽤 심해져서요. 나중에 1940년에 영국은 그래도 의회가 있는 나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마음대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래요. 네. 전쟁 정도 하려면 의회가 이제 이걸 승인을 해줘야 네. 되죠. 그래서 영국 국회도 아편 전쟁을 이제 승인을 할 것인가 난상 토론을 벌이고 투표를 하는데 네. 이때 9표 차이로 통과가 돼요. 엄청 팽팽했네요. 네, 꽤 팽팽했죠. 뭐 여기 임칙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았던 거죠. 이런 도덕적인 우위를 주장하는 게. 정말 역사를 바꿀 뻔한. 예, 그쵸. 9표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현실적으로 가서 탄압을 하는 거죠. 일단 1,700명 정도의 중국 아편 판매상을 잡습니다. 물리적으로. 네. 정말. 그리고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걸 알죠. 그래서 광저우에 들어와 있는 서양 상인들 370여 명 정도를 감금을 해요. 그리고 너희가 갖고 있는 아편 내놔라. 근데 이들도 버팁니다. 아, 서양인들 입장에서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국가의 어떤 국민인데 왜 남의 나라가 와서. 그렇죠. 왜 불법적으로 자기들이 보기에는 네. 불법적으로 달라갈 수 있는가? 우리 재산을 뺐을 그쵸. 수가 있는가? 우리 정보를 협상도 안 하고 어떤 조율도 안 하고 이럴 수가 있는가? 버티는 거죠. 그러나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다 놨으니까 그래서 40일 정도 버티다가 이제 결국은 내놓는데 이때 압수한 아편이 120만 톤이었어요. 120만 톤. 120만 돈이요? 120만 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양을 와. 몰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다 이제 폐기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서 향후 아편 무역을 하면은 사형까지 감수하겠다라는 서약서를 쓰라고 하는데 이거는 거부해요. 이거는 우리가 그쵸.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이제 국제 조약에 맞는 거냐? 우리가 중국 시민도 아닌데 뭐 이렇게까지 강요할 수 있는 거냐? 이제 뭐 이런 주장을 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불거져서 결국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아편 전쟁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마지막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임칙서의 이런 노력이었는데 의도는 좋았죠. 그쵸.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결책도 바르게 제시한 것 같아요. 네. 현대 국가가 하는 것 치료와 또 제한을 동시에 하는 이제 동시에 하는 거죠. 네. 방법도 옳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임칙서의 한계가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강압적이었던, 그러니까 음. 국가 간의 관계를 좀 중국 중심적으로 바라봤던 맞아요.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빅토리아 여왕한테 썼던 편지에서도 약간 드러나는 것 같은데 임칙서는 꽤 서양 문물에 밝았어요. 네. 서양을 되게 알려고 노력했고 공부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중국 전통적인 엘리트였어요. 아, 그가 바라보는 세계는 여전히 중국 중국이 중심. 가운데 있고 이제 동심원 구조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특혜를 줘서 이렇게 무역도 해주고 상품도 팔고 해주는데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냐? 아, 이런 식으로 여전히 우리가 무역을 국가 간의 개등한 관계 교환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하사한 것처럼. 바라보는 아.
그런 국제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그 연장선에서 세계가 얼마큼 바뀌었는지 몰랐어요. 영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대충 힘센 나라 정도 알았지만 당시 영국은 보통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쵸. 전 세계적으로 이미 무역을 장악하고 군사력을 제해권을 갖고 있는 나라였잖아요. 맞죠. 나중에 막상 전쟁이 터졌더니 중국의 정크선, 그러니까 한마디 돛담배가 영국은 네메시스호라는 배가 와요. 네. 이미 절반 철갑선이었고 그리고 증기 터빈을 돌리고 있었고 와. 거기다가 거포를 2개나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게 돌아갔었어요. 회전까지 됐고 그리고 16개의 작은 대포들이 한 포가 달려 있었고 게임이 안 됩니다. 이 배 그쵸. 하나가 나타나서 중국인들이 이 배를 귀선이라고 불렀어요. 귀신. 귀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국이 어느 정도의 해군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나라인지 임직선은 아쉽게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당시 중국 엘리트의 한계였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두 세계 간의 충돌에서 너무나 쉽게 영국의 완승으로 이제 이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당시 영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의 그런 생각은 어땠나요? 다들 호심탐탐 중국을 노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 가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쵸. 멀고 여기까지 배를 보낼 수 있는 나라가 또 이제 막상 영국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기술 왜냐하면 발전. 이제 인도라는 근거지가 있었고 또 이제 해군력이 그냥 발달한 게 아니라 되게 발달해야지 그 정도까지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이제 영국이 일단 가서 잘하나 봤는데 성공을 거두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들어가죠. 같이. 2차 아편전쟁 정도가 되면 영국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뭐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들도 같이 가담을 하죠. 이런 200년 전 아편굴과 같은 현상을 저는 작년에 직접 미국에서 목격을 한 바가 있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UC 버클리에서 교환학생을 1년 동안 했었는데 실제 그 도시 시내를 가면은 정말 좀비들처럼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서 걸어다니고 정말 좀 개인적으로 많이 무섭고 좀 도시 분위기가 삭막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몸소 느꼈던 바라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뭐 요즘에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보죠. 뭐 네. 펜타닐 중독자들. 펜타닐 원래 뭘로 만들어진지 알아요? 펜타닐이 그 아편에서 추출한 네, 몰핀 네. 역할을 했던 거죠. 이게 그냥 마취제가 아니라 말기 암 환자 아니면 극심한 정말 고통을 수반하는 어떤 수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마취 용도로 개발된 약품이었는데 동전의 악명과도 같이 강력한 마취가 결국 환각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으니까 또 중독성도 그만큼 강하겠죠. 그래가지고 펜타닐의 중독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편 중에 헤로인 있잖아요. 네. 헤로인의 100배 정도 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빠지면 뭐 이건 헤어나올 수가 불가능한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심각해요. 방금 말한 것처럼. 네. 이제 미국 워낙 마약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제 질병통제예방센터라고 CDC라고 있는데 거기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2020년 한 해에 이제 약물 중독으로 이슈가 됐던 거, 신고가 됐거나 뭐 죽었거나 했던 그 사례가 약 9만 6천 건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마약 관련된 사례가 이제 6만 건이 넘어요. 여기서도 이제는 옛날에는 뭐 주로 코카인, 뭐 헤로인 그런 건 이제 가장 요즘 다수를 차지하는 게 펜타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미국 정부에서는 이걸 가만둘 수가 없는 문제고. 그쵸. 옛날에는 이제 무역 분쟁을 중국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중국, 미국 지도자들이 만나면 이제 펜타닐 갖고 요즘에 싸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그 중국한테 자꾸 뭐라 그러는가? 그 원료를 예, 중국에서 맞아요. 제공한 이제 이 CDC의 그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 들어오는 펜타닐의 68%가 중국에서 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오는 데가 어딘가? 멕시코. 약 17%. 근데 이것도 약간 통계의 함정인 게 그 17%는 또 어디서 오는가? 중국에서 와요. 중국에서 이제 화약 제품 또는 의약품으로 이렇게 뭐 위장이겠죠. 위장 수출을 해서 원료가 멕시코로 오면 그게 이제 완제품이 돼서 미국으로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약 85% 정도의 펜타닐이 중국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 이거를 간과할 수가 없는 거고 엄청나게 중국에 이제 압박을 가하고 중국은 뭐 당연히 아니라고 그쵸. 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역사는 돌고 돌아 100 몇십 년 전에는 그쵸. 2차 아편전쟁 때는 미국도 가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일종의 가해자였는데 이제는 돌고 돌아 이제는 또 당하게 되는 역사의 또 악순환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편 전쟁 당시 청나라 그리고 현재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마약 문제를 겪고 있는 미국이 좀 유사한 모습들도 있을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네, 어떤 사실. 점이 비슷해 보여요? 좀 문화적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마약을 접근하기 네. 쉽다 그런 측면도 있고. 네. 그리고 무역에서도 위치도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둘 다 강대국이고. 강대국이요. 맞아요. 와,
국제적 위상이나 경제적 측면에서나 둘 다 진짜 그때 청나라 위치가 지금의 미국 위치 정도 아니었을까요? 아, 그쵸. 전체 GDP 33%면. 뭐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해외에서 어쨌든 무역 분쟁을 지금 청나라도 겪었고 미국도 겪고 있고, 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또 마약이 거래가 되고 아, 청나라도 그랬고 또 미국도 그랬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뭐 두 국가의 유사점을 볼 수가 있죠. 분명 이제 큰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건 밑에서 또 정말 작은 구멍으로 인해서 그 구멍이 커지면서 무너집니다. 청나라도 옛날에는 마약이었고요. 미국도 모르죠. 우리가 지금 미국 역사는 현재이기 때문에 모르죠.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그때 미국이 펜타닐 때문에 점점 그렇게 되더니 결국은 사회가 병들고 힘들어지더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국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과정 속에서 이 마약으로 대표되는 사회의 암적인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퍼져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이거를 청나라는 대처하는데 실패했죠. 네. 그렇죠. 미국이란 나라가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면서 성공하는지 또는 실패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죠. 또 역사적인 관점에서 저희도 많이 배워가는 그런 순간이 되겠네요. 이제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마약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처한 문제들이 상당히 글로벌화돼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한두 가지 정책으로 해결되지 않은 되게 복잡한 그리고 다면적인 네.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마약 문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중독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범죄로 바라볼 수도 그쵸. 있고, 경제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글로벌 경제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또 이제 공무역과 또 밀무역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이게 되게 다면적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하나를 어떻게 하기로 없앨 수 있을까? 들어갔을 때는 이건 보건복지 차원에서도 봐야 되고, 형법적 차원에서 봐야 되고, 또 국제무역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고, 또 군사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되게 쉽지가 않죠. 그쵸.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시야를 점점 역사적 사례를 통해 정말 이게 상당히 복잡하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전문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역사가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또 과거에서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류는 또 이 문제를 해결해 왔는가를 제시를 해주면,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누군가는 사회복지적으로, 누군가는 의료적으로, 누군가는 또 거시경제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을 해서 전문성을 살려서 역할을 해야겠죠. 마약 문제뿐 아니라 이제 세상은 그래야지 우리가 처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해결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역사가로서 또 오늘 여러분께 이런 강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